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2018년 우리 계리직 시험이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우표 및 금융 상식인데 이번 시험은 비교적 편의한 곳에서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문제를 풀면은 아마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지엽적인 부분도 물어봤지만은 우리가 여러 번 문제 풀이하면서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난이도가 중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의 중간 단계 문제와 그 다음 아주 하위급 문제, 암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죠.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아주 깊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하라고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보겠지만은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년 2019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미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또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나왔던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이해가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018년도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번 단골로 출제되는 1번 문제죠. 자, 우편 사업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1번. 자,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압류할 수가 없다. 자, 우편과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니죠.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2번. 자,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훼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훼손, 압류, 자, 이게 전부 다 특례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역시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국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죠. 많은 특례를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4번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자, 우편 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송 준비를 이미 마쳐버리면 모든 단계가 이미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송과 관련된 부분이죠. 발송 단계를 종료했냐 종료하지 않았냐 그 차이죠. 종료하기 전이라면은 그죠? 얼마든지 행정처분 가능하겠지만은 이미 발송 준비를 마쳐버리면은 그때는 압류가 거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4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2번 우편물과 그 취급에 관한 물건은 자, 훼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이 면제가 된다 이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항해 중 침몰을 피하기 위해서 함물을 벌이하는 경우가 있겠죠. 배에 많은 물건이 실리면은 배가 침몰될 수 있는 배 자체 하중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도 우편물과 우편 업무에 필요한 물건에 관해서는 부담을 면제받는 권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평범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풀어봤던 문제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우편물과 관련돼서 바로 선택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 자, 이것을 서로 섞어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선택적인 우편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냐 아니면 2kg을 초과하냐 바로 요 부분이냐죠. 자, 2kg을 갖다 초과하냐 그 다음에 초과하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소포 같은 경우는 바로 20kg가 기준되는 거죠. 이건 통상 우편물이고 소포는 자 20kg를 갖다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냐 자 이런 형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하를 말하는 거죠. 선택적이라는 것은 자,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초과하는 것. 그럼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특히 2번 한번 봐보죠. 자, 먼저 우리가 우편 서비스는 이제 방금 내가 두 개로 분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아주 스탠다드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라 이거죠. 그러한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약간 여기서 약간 초과되면은 그것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중량이 25kg인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선택적인 우편 서비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포, 그다음에 통상 우편물, 이 분야도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바로 이 분야를 서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2kg, 20kg. 자, 그래서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주 2번 문제도 쉽게 풀리는 문제죠. 그럼 3번 이제 내용 증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예전에 많이 풀어봤습니다. 바로 이 내용 증명. 자, 이 내용 증명. 자, 이 내용 증명. 자, 원본과 등본은 내용 증명은 꼭 앞면만 작성하는 건 아니고 양면 모두 작성할 수가 있겠죠.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맞고, 그럼 우측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 내용 증명은 어떤 법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 어떤 내가 보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실관계 증명 O, 법적 효과 X,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측에서 증명, 자,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가, 이 사실을 우편관서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세부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관서가, 그죠?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자,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이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내용문을 정정하는 경우, 그래서 정정 글자를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은 자, 인장 같은 거 직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애국인일 경우 하나요 서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용 증명은 원본이나 등본에 여러 가지 문자, 기호를 삽입할 수도 있고 또 정정하거나 또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삽입, 정정, 삭제한 글자 수 뭐 이런 것들, 자, 삭제 글자를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돼요. 자, 즉 애국인일 경우에 하나요 꼭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은 아니죠. 애국인일 경우에 하나요 서명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애국인도 다 마찬가지 되겠죠. 그 국내에 자국민이든 애국인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용 증명은 어떤 사실관계를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은 아니다. 두 번째, 내용 증명은 양면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용 증명 수정과 관련된 부분은 자, 인장이나 직인을 찍어야 된다 이거죠. 끝부분 빈 곳에 쓰고, 여기까지 맞는지 모르죠. 근데 애국인 요 부분에서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자,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러한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번. 자, 인터넷 우편은 반드시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인터넷 우표와 관련된 부분
이것은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고객 편의 제고와 위조 방지를 위해서 위조나 변조를 갖다 많이 하겠죠. 그래서 단독으로는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취인 주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반드시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법 맞고 님번 자 민원 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민원 우편이란 것은 우리 그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 같은 것을 우리 관공서 직접 가서 발급받으면 그만큼 번거롭죠. 그래서 그 대신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를 송달하는 하나의 부가 서비스죠. 그 부가 취급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그러한 민원 서류의 한정에서만 취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과 님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축하 카드, 카드 우리 이거 많이 보내죠. 그래서 빈번히 쓰이고 있는 것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축하, 감사의 뜻이 담기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서 만들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과 등기 통상 우편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뭐 당일 특급, 뭐 서비스 동봉 서비스 상품 같은 거 상품권을 갖다 동봉하는 거 서비스 있죠. 또 예약 배달 서비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우리가 축하 카드로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뒷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모사 전송 우편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우리 팩스죠. 팩스 내용문 최초 한매가 500원이고 추가 한매당 200원.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최초 한매는 500원이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한매당 200원이며 복사비는 한 장당 짱당 50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죠. 복사도 한 장당 5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면 인쇄할 때 50원이죠. 이렇게 A4 용지가 한 장 있으면은 양면 한다 그러면 100원이 되겠죠. 한 면 할 때 50원이 되는 겁니다. 무료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번, 님번이 맞는 지문이고 디귿, 니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국내 우편 요금 제도. 자, 우편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도 아주 실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요금 별납. 우리 너무나 많이 풀어봤죠. 자, 이건 통수가 통상 우편물은 적어도 한 10통 이상일 때 별납 일일이 붙일 필요 없는 거죠. 소포 같은 경우도 10통 이상이죠. 그래서 최소 접수 통수에 제한이 있다 이거죠. 제한이 없다 해서 이 지문 틀렸고요. 적어도 10통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우편 요금 체납 금액은 국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되 연체료 자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연체료도 가산합니다. 연체료를 똑같은 말로 가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가산해서 부과하는 거죠. 4번 요금 훈납. 요금 훈납이라는 것은 우편물의 요금을 자 우리 우편물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을 갖다가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것. 자 이런 것을 금액을 일단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간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요금액의 2배를 갖다가 금액을 담보로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 자, 1개월간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그죠?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그렇죠? 요금의 그 2배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2배입니다. 2배. 자, 그래서 우편물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예정 우편물 요금의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거죠. 자,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질문이죠. 요금, 수취인 부담 후 취급 대상은 통상, 등기, 계약 등기며 각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뭐 이것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요금의 그 2배, 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우편물 배달 물어봤죠. 자, 이 우편물 배달도 실무하고 관련된 거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전부 계리직기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수취인 2명 이상인 경우는 그중 1명에게 배달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동일한 건물 내에 다수 수취인이 있는 경우, 그때는 관리인에게 배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특별 송달 보험 통상은 수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자 배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특별 송달 같은 거, 또 보험 등기. 자, 이것은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등기 우편물을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 자료로 수령 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부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 송달과 보험 송달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7번, 국제통상 우편물. 자, 최근 들어서 국제통상 우편물, 자, 국제 관계에서 이러한 우편물이 빈번하게 자주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1번, 항공서가는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항공. 자, 2번, 소설 원고, 신문 원고, 그 다음에 악보 같은 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인쇄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쇄물 요건이 아닌 것 중 인쇄물로도 취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뭐 채점 답안지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강의료 같은 거라든가, 악보 같은 거, 소설 원고 같은 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학생들의 과제 원본과 채점 답안 이런 거죠. 물론 성적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항은 이건 기록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사한 악보,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이것도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거니까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3번, 소형 포장물에는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동봉할 수 없다? 왜 안 됩니까? 가능하죠. 조그마한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실적이고 특히 이제 개인 사적인 거,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이런 부분은 면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항공 부가 요금은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자, 이것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되는 것이지 항공 부가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K, 그 다음에 패킷. 이거 자주 나오죠. 패킷.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거 2kg이죠. 이하. 자, 먼저 올 채소 계약물은 제한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 먼저 봅시다.
K 패킷. 자, 옳은 것을 고르라 이거죠. 모든 우체국과 계약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최소 이용물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체국, 그 다음에 최소 이것은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님번 요금은 EMS보다 저렴하죠. 이용 실적에 따라서 요금 감액 제도가 존재하냐?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죠. 해외로 발송하는 2kg 이하 소형 물품을 이 shipping으로 접수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 우편 서비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K 패킷은 2kg 이하죠. 하나, 2kg 이하죠. 20kg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이 shipping으로 접수하여 해외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 우편 서비스로 EMS하고 특별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은 소형 포장물보다 조금 높겠지만은 오히려 EMS보다는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이용 금액에 따라 요금이 약 한 15% 정도가 이제 감액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이 맞는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1번. 자, R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는 서명 없이 배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K 패킷, 그죠? 레귤러, 그죠? R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며 2kg 이하 소형 물품을 인터넷 우체국이나, 그죠? 이런데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P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달 시 또 서명을 또 받고요.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해외 우정국과 제휴를 서로 공동으로 제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수취인은 서명이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 우편 서비스는 K 패킷 라이트이다. 그죠? 라이트. 레귤러가 아니고 라이터다. 라이트. LIGHT. 라이트다. 그래서 R가 L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취는 서명 없이 배달하는 것은 K 패킷 라이트가 되는 거죠. R이 아니죠. 이 부분은 약간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니은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은 정확히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한번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IBRS E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내셔널이죠. 그러니까 해외 전자상거래 반품 서비스, 우리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온라인, 그죠? 해외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폭주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실무적인 것 중에서 너무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기존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 IBRS를 활용하여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최대 무게 2kg이 EMS에 한정하며 발송 가능한 국가는 우리 경우는 이제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자, 2번 틀렸고, 1번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고, 3번 2kg 가지고 일본 맞고, 그 다음에 4번도 맞는지 뭐죠.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이용하는 국제 우편 서비스 상품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취급 우체국 같은 경우는 계약 국제 특급 이용 우체국, 좀 더 쉽게 말하면 집배국, 여기서만 한정하는 거죠. 모든 우체국이 아니죠.
그러나 금액도 통상요금은 10,000원이죠. 반품과 관련된 부분은 10,000원. 그래서 여기서 5,000원이라 해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모든 우체국도 틀렸고 통상 요금도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BRS, 자, EMS 우리가 공부했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10번. 자, 예금의 입금과 지급 업무.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실제로 창구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먼저 기한부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에 해지했다 하면 반드시 예금주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 이미 기한이 있는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금융기관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 하나여 예금 채무를 면제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예금주. 그럼 진정한 예금주는 뭐냐? 여러 가지 인장, 서류 이런 것을 다 지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3번, 송금인의 단순 착오로 인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된 경우 언제든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잘못 우리가 계좌번호로 들어간 경우 많죠. 그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거죠. 그죠? 수취인 예금입니다. 그래서 수취인의 동의가 있으면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부당이득에서 민사로 따로 제기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는 변론을 친다 하더라도 일단 잘못 입금됐어도 수취인한테 들어가면 일단 수취인의 재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돌려받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 민사의 문제고, 일단 입금되면 그 계좌에 있는 그죠 수취인 소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수취인 동의해줘야만이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할 건가? 그때는 이제 민사로 제기하면 되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나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변론으로 쳐두고요. 그 3번이 틀렸고, 4번, 금융기관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을 발행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11번, 보험 계약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먼저 기억본 보면은 고지 의무, 우리가 보험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지 의무 당사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지 의무의 당사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님번, 고지 의무는 청약 시에 이행하고 부활 청약 시에는 면제된다. 아니죠. 부활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 시뿐만 아니라 계약이 그죠? 잠정적인 계약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부활할 때도 그때도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님번도 틀렸죠. 자, 먼저 디귿,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자, 1개월 이상 지났다. 또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 이상이 지나면은 해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이죠. 1번,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당연히 있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디귿하고 니을이 맞는 건데, 특히 디귿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안날로부터 1개월 지난 경우 하나, 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 이상이 지났다. 둘, 이런 경우는 해지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자,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옳은 것은, 자, 이 우편과 관련돼서 이 보험 상품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 머리 글자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은 1종과 2종으로 돼 있고 중복으로 가입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순수형 및 환급형 이것은 중복 가입 가입 금액 이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종과 2종 이것은 중복 가입이 안 된다. 이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어깨동무 연금보험, 우리 어깨동무라고 나왔죠. 자, 함께 살아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 부양 능력 약화 위험 및 장애 아동을 고려하여, 자, 어깨동무는 2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거죠. 2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지 15세가 아니다 이거죠. 3번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자, 든든 밑줄. 자, 든든하다 이거죠. 자,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2천만 원 이상 가입할 경우, 자,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면 고액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는 자 뭡니까? 바로 주된 보험료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특약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계약뿐만 아니라 특약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틀렸죠.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주계약 보험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그래서 특약 보험료도 할인 받는 데서 틀린 질문이죠. 특약 보험료는 할인 받지 않습니다. 4번 무배당 우체국 여성 암보험. 자, 이 암과 관련된 부분 갱신형이죠. 매 2년마다 20만 원씩 그죠?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죠. 그래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방암 검진 비용 그죠? 20만 원. 그래서 가슴이 2개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해서 20만 원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죠. 10만 원 아니죠. 그래서 20만 원. 자, 그래서 12번은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3번 우체국 해외 송금 서비스. 자, 해외 송금하는 거죠. 자, 이 서비스 제도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머니그램 해외 송금은 수취인의 계좌번호 없이 당발 송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머니그램 해외 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지만은 1번 지문보다 더 나아가서, 자, 8자리 송금 번호 하나, 그다음에 수취인 영문명 그죠? 해외로 이제 자금을 송금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유로지로 해외 송금의 당발 송금 한도는 건당 미아 5,000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미아 3,000달러가 되는 거죠. 5,000달러가 아니죠. 틀렸고, 그러니까 스위프트와 유로지로 타발 송금 한도는 1일 기준으로 2만 달러 이하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금액 기준이 되는 거죠. 스위프트망을 통해 해외 은행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건당 미아 5만 달러 상당히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인은 송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국인 이건 비거주자 모두 다 송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그 금액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냐? 이 이하 그죠? 이하라 이거죠. 그 유로지로는 3,000달러 이하가 되죠. 유로지로 3,000달러. 스위프트와 유로지로 타발 송금은 자 2만 달러. 당발 타발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얼마인지. 창구에서 업무를 하는 가정 속에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확률이 너무합니다. 그 다음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기억번은 뭐냐? 우연한 사고 발생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다. 이것은 사행 계약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험 범죄나 인위적 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작같이 될 수 있는 거, 인위적인 거,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사고를 갖다가 유발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도덕적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피보험이익이라든가 최대의 선의 원칙, 뭐 보험 투기를 막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고 볼 수가 있는 거고. 2번,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진다. 계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해서 계속 계약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한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그 기한 동안 보험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하나의 계속적인 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죠. 그리고 상법상 어디까지나 독립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디귿, 보험계약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된다. 이미 만들어진 거죠. 사람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미 약관이죠. 약관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형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고객, 소비자는 행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행동한다 해서 부합계약, 약관 다 똑같은 말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약관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린 건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 약관의 성격은. 그래서 우리는 그 약관에 맞게끔 행동을 부합되게 한다 해서 부합계약이 되는 겁니다. 정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이 아니라 정형성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합계약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14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버 우대, 그죠? 실버 나이 드신 분이죠. 우대한다 이거죠. 이것 최저 1,000만 원입니다. 실버를 갖다 우대할 때는 최저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여기서는 100만 원 나왔죠. 그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예금 상품. 실버 같은 경우는 좀 익혀 두셔야 되겠죠. 갈수록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익혀 주시고요. 그 다음 2번,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생활든든통장. 좀 더 쉽게 말해서 안심, 그죠?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자, 우리가 볼 때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자, 이것은 압류하지 마라, 안심해라, 압류하지 마라, 압류가 안 돼요. 그래서 압류 금지 전용 통장이죠. 근데 우체국 생활든든통장은 압류가 돼요. 그래서 압류는 안심하라 이 말이야. 압류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생활든든통장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2번도 틀렸죠. 3번,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 목표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고 저축 한도 1인당 매 분기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축 한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1인당 매 분기 300만 원 이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틀렸죠. 4번, 우체국 영리한, 영이 스마트라기보다도 젊다 이거죠. 영리한
통장의 가입 대상 우리 0이잖아. 0, 0, 0. 영리한. 그죠? 자, 이것은 자, 몇 세가 기준이냐? 자, 18세 이상에서 35세 이하 실명. 그죠? 영리하다. 그죠? 아주 젊다 이거죠. 18에서 35세. 그죠? 이하. 자, 이렇게 해서 나이 기준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금리 자, 이 금리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약간 어렵죠. 그래서 머리 끌려 따가지고 암기하는 것도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1번 명목 금리는 우리가 물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구매력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죠. 근데 명목 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하나의 금리이자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걸 보면은 자, 명목 금리는 어떤 거냐? 바로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명목, 그죠? 실질 물가. 그래서 실물 해도 좋습니다. 명목상 실물, 그죠? 명목상 실물. 제가 이건 상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명목상 실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당연히 틀렸고요. 명목상 실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항상 이게 반비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또 내려간다. 표면 금리는 겉으로 드러난 금리를 말한 거죠. 실효 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하게 되는 거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이나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 이자의 이자가 또 나눈다 이거죠. 이자가 이자를 계속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복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우리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먼저 1번. 만기 시 환급 때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나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자, 이 보장성 보험 최근 들어서 뜨는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은 주로 사망이라든가 질병 뭐 이런 것들 재해 여러 가지 뭐 태풍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지진 같은 거 등 또 각종 위험성 있는 이런 보장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 시에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가입 그죠? 보험료보다도 좀 적거나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세액 공제 대상 보험 계약은 그죠? 세금이 이제 공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특약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즉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 보니까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즉 특약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이다. 맞고요. 3번 보장성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 비율이 필요하다. 자, 이걸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그죠? 예정이율, 위험률,
그 다음에 사업 비율. 자, 이것을 위이사, 위자, 이자, 사자 암기하세요. 예정 위험률에서 위자, 그다음에 예정 이율에서 이자, 그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에서 사자. 이걸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이사, 김이사, 최이사, 박이사 하지 말고 성이 유시야, 위사 뭐한가 이 말이죠. 그러면 4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연간 납입 보험료 일정액을 세공제 받을 수가 있냐. 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장성 보험에서 세금을 공제한다라고 할 때 근로소득자, 물론 일용 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그죠? 연간 100만 원 한도. 그래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죠? 좀 공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죠. 즉 기본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한테 해주는 것이지 사업소득자한테 보장성 보험에서 세금을 공제한다 말이 안 맞죠. 이것은 근로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17번은. 그 다음 18번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18번에서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상품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약간 까다롭고 나머지 문제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좀 힘에 붙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험 상품을 공부할 때 그 보험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지만은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 방법대로 했더라면은 이것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기 보면은 최초 계약 가입 나이가 0세부터 해서 뭐 60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죠. 우리가 무배당 나왔는데, 자, 먼저 무배당은 다 똑같은 말이죠. 자, 봅시다. 정의 한번 해봅시다. 자, 무배당. 자, 무배당. 첫 번째, 우체국 큰 병, 큰 보장 보험. 자, 큰 병, 큰 보장 보험. 자, 이것은 나이가 최초 가입 나이가 언제냐면은 15에서 60세가 되는 거죠. 최초 가입 나이.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최초의 가입 나이.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이 보험 기간은 10년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신갱신형이죠. 10년 만기.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 자금을 지급하냐. 관리 자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것은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10년마다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이죠. 실손 의료비 보험. 자, 이것은 0세에서 자 60세입니다. 보험 기간은 뭐냐? 1년이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0세에서 이것도 60세죠. 그 다음에 이것은 10년 만기. 그러니까 건강관리자금. 이것도 10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도 생존심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우체국 간편 가입. 자, 간편 가입 건강보험 3575. 35에서 7호. 그 다음에 이제 5년 만기죠. 이것은. 자, 이것은 역시 5년마다 생존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죠. 간편 3575 이렇게 간편 3575. 그 다음에 큰 것, 큰 병, 큰 15, 16 이렇게 15, 16 크다, 간편하다 3575 이렇게.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3575. 그 다음에 15, 16은 크다, 큰 병이다. 그러면 우리 이 앞에 한번 봐보죠. 0세에서 60세란 말이에요. 건강 클리닉 보험과 관련된 부분.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물어본 것은 여기 정답은 요거예요. 요거하고 요건 아니죠. 근데 이제 60세, 0세에서 60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보험기한은 10년 만기죠. 보험기한이 10년 만기잖아요. 여기. 10년 만기. 요 부분.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구자수 1구자 기준으로 3대 질병 진단 최대 3천만 원, 중증 수술은 최대 500만 원, 중증 장애는 최대 5천만 원 치료비를 보장한다. 10대 성인 질환 보장,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 관리 자금. 그래서 건강은 10년마다 살펴보자. 건강 클리닉 보험 이렇게 해요. 건강은 10년마다 살펴보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우체국 실손. 그죠? 일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일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공부해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을. 그래서 18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눈치로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건강 10년 만에 살펴보자. 그죠? 0에서 60세. 그래서 이렇게만 공부해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3575 간편, 큰 것은 큰 병은 15, 16.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18문제를 자 몽땅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출제됐는지는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깊게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잘 풀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요령껏 암기를 하고 목자 따가지고 기억하냐. 이게 오히려 학습의 지름길이죠. 공부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응력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암 머리글 따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같은 것은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계리직은 숫자 같은 것을 많이 물어봐요. 몇 킬로그램인가, 몇 세인가, 얼마인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실제로 계리직 공부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게, 금액, 며칠, 기간 뭐 이런 데 중점을 두시면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좀 좋죠. 논점을 알고 공부하면은 쉽게 정답이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